자, 고전문학이 우리 1학기 때는 사실 고전문학을 다루진 않아.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 2학기 때 들어오면은 나중에 뒷단원에서 아마 한 3단원, 4단원 정도 가면은 고전문학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이 다른 뭐 현대문학과 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알겠지? 먼저 고전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자, 고전 문학은 바로 1894년 이전의 문학들,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1894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엇을 기점으로 보는 거냐면 가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점으로 보는 이런 문학들을 고전 문학이라고 일단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을 이제 어떤 우리가 문학적인 이제 관례를 좀 보자면 우리는 간단하게 문학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보는 거거든. 처음에 요만큼을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보고 고전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 요 시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94년으로 보는 거거든. 그리고 요거를 다시 나누었을 때 여기를 현대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근대 문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94년을 이렇게 고전과 그다음에 근대를 나누는 기점으로 그다음에 1910년을 이렇게 현대와 근대를 나누는 기점으로 물론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고, 고전문학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고전 운문을 배우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운문이라고 불려지는 건 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현대 운문을 현대 시라고 얘기를 하고, 고전문학의 운문문학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고전 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현대에서는 시와 노래가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는 문학의 하나의 창작으로, 그 다음에 노래는 이제 뭐 가수들이 부르는 어떤 리듬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고전 시가에서는 시와 노래를 모두 문학으로 취급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고전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고전 시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똑같겠지. 1894년 이전의 운문 문학들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운문문학과 노래 이렇게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고전 시가가 지금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만 따지면 크게 3개 정도 배우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그 3가지만 가지고 시험을 보진 않을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외부 작품들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우리는 고전 시가의 전반적인 걸 한번 배워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일단 운문문학이 문제에 출제가 되면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일단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지?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화자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화자가 겪거나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한번 가보자. 우리 윤동주의 길 배웠잖아. 그치? 그거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자가 가지고 있는 반응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열심히 찾다가 눈물을 흘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돼? 부끄러워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찾겠다고 생각해. 우린 그걸 뭐라고 해? 반성과 성찰이라는 반응으로 배웠잖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방법이 다른 시에다가 적용을 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시가니까 노래니까 이 내용을 뭐 하는 거냐면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 어떤 표현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독서를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크게 2가지를 나누어서 보는데 시어를 활용해서 하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수사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길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세문이나 그다음에 담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뭐 실현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시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그지? 그리고 뭐 경어체를 사용한다거나 뭐 등등등 다양한 직유, 비유, 은유, 역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시가라고 다르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내용과 그 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에서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그걸 열심히 정해진 작품에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 내신을 잘 보려면. 그런데 현대시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갈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있어. 뭐냐면 자유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고전 시가는 보통 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 대부분의 고전 시가들은 형식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정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정해진 형식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이 있다. 그러면 문제로 내는 게 단순하게 내용과 표현 이것만 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각 장르들, 고전 시가의 장르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도 시험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전 시가를 공부한다는 건 더 공부할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있어.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과 표현이라는 걸로 가지고 보면은 내용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면 복잡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 표현 방법도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로 쭉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어? 발전이라는 걸 해오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표현 방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시보다는 좀 어떻겠어? 단순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판단하는 건 고전 시가가 어렵다?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쉽다. 알겠니?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고전 시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게 뭐, 왜 그러냐면 해석이 어렵다. 그렇지? 근데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우리 1학년한테는 해석이 다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내신에서 보자면 작품이 정해져 있죠? 그럼 무슨 얘기야? 해석도 열심히 외워 놓으면 내용이나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단지 공부할 게 조금 더 있다. 요 정도. 알겠죠? 보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오늘 이제 아마 부르고에서 배우는 작품들을 설명해 줄 건데 그 작품들을 먼저 이런 작품이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그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장르와 그 장르의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정리해 보자. 옛날에 고전 시가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해볼게. 알겠지? 야,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한번 쭉 한번 가봅시다. 시대를 또 한번 그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장르들이 있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선생님은 그냥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냥 나눌래. 이렇게 뭐 나누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세 가지로 뚝 하고 나눠볼게. 알았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고전 시가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몰라. 그렇잖아. 왜냐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첫 번째 나누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냐면 후 삼국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고려 개국 바로 직전까지의 시점을 한번 나누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 이제 어떤 시대가 된다? 후삼국 다음에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맞지? 고려가 멸망하고 뭐가 생기죠? 이거 수업할 때마다 애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야, 생각보다 이거 너무 모르는 거야 애들이. 아, 내 답답하더라고. 조선시대잖아. 아이 참 답답해 이것들. 어떻게 야 고조선 삼국 그 다음에 남북국 통일신라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남북국 시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의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거쳐오는 거잖아. 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시대를 한번 나눠본 거야. 그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나 시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먼저 요 시대 때, 알겠지? 아주 먼 옛날부터 후삼국 시대까지 나올 때 우리는 노래나 그 다음에 시를, 그러니까 보통 노래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고대가요라는 게 있어. 고대가요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 고대가요는 명확하게 시기를 얘기하자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언제까지의 문학을 말하는 거냐면 삼국시대까지의 문학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에 삼국시대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고대가요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불렀으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우린 전체는 알 수 없어. 이유는 간단하지? 왜? 그렇지. 전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전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추론은 해볼 수 있는 거야.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우리는 대부분 추론을 해보는데, 고대가요에서 남아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는 일단 고대가요를 배우는 건 없어. 그냥 교과서에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또 선생님들이 외부 작품으로 낼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고대가요의 특징을 알려주자면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시를 쓰진 않고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거지. 그럼 왜 불렀냐? 처음에 노래 왜 불렀냐? 이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개인적인 슬픔이나 개인적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르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불렀을 거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집단무효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공동의 목표가 뭐가 있을까? 뭐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거든. 아마 농경국가니까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효율을 위해서 다 같이 부른 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노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노동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대 때는 사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자연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공포의 대상이야. 왜냐면 너무 경해. 너무 엄청난 역할들을 하잖아.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고, 그렇지?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막 바람이 불었는데 막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이들은. 그래서 그들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자꾸 달래야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한 노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는 보통 이제 그리고 뭐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지, 노동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의 염원 또는 기원, 제사를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종합적인 그런 형태로 아마 노래를 불렀을 거다. 그래서 고대가요는 최초의 모습은 아마 종합 예술에서의 원시 예술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 그거의 대표적인 노래가 구지가거든. 종합 예술로 보는 거.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아. 거부가 머리를 내려치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집단에서 왕의 강림을 바라는 노래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좀 전해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고구려의 2대 왕인 유리왕. 이 유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불렀어. 무슨 노래를 불렀냐?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라고 하는 노래를 담고 있는 황조가라는 노래를 불러.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내용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처럼 뭔가 집단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유리왕이 실제로 이제 부인이 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 화친하기 위해서 중국의 황실의 여자가 결혼을 하거든. 그 사람을 치희라고 해. 화이와 치희.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부인이면 어떻게 해서 둘이 엄청 싸우는 거지. 그래서 화이가 치희를 너무 괴롭히니까 치희가 아이 됐다 해. 난 중국으로 돌아간다 해. 그러면서 가버린 거야. 그 얘기를 이제 유리왕이 사냥을 하다 들은 거지. 그래서 치희가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막 따라갑니다. 유리왕이. 근데 이미 너무 멀리 떠나져 있었지. 그리고는 이제 유리왕이 중간에 탁 앉아 있는데 저 나무를 보니까 꾀꼬리 두 마리가. 황조가 이제 펄펄 나는 저 꾀꼬리.
꾀꼬리 두 마리가 너무 정답게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노래를 부른 거야. 쟤네는 저렇게 정다운데 나는 외로워. 치인 떠났어.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가 된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만. 원시 종합예술로 집단적으로 부르던 노래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개인 서정의 노래로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고대가요야. 알겠지?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은 2학년이 됐을 때, 1학년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2학년이 됐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배우게 될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알겠지만 삼국을 결국에 누가 통일하지? 그래. 신라가 통일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문화들 중에서 아무래도 신라의 문화가 좀 더 우리에게 많이 전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문학도 마찬가지야. 신라의 문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배웠던, 이게 불렀던 신라의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향가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에 보면 지금 제목이 향가라고 돼 있지. 그치? 이 향가가 바로 우리 교과서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향가는 바로 누구의 문학이냐?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 문학이 아닌 바로 신라 특유의 고유의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향가의 작품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될 거야. 제목은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이 되는 거야. 알았지? 다시 향가는 어디에서 주로 불러진 노래? 신라에서 주로 불려진 노래입니다. 자, 고려시대로 넘어갑시다. 자, 고려시대로 딱 가게 되면은 사실 이 고려시대에는 이제 어떤 게 나타나게 되냐면 고려시대에 주로 유행했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우리는 가요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불려졌던 가요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고려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 당시에는 고려가요가 유행을 했는데 뭐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누게 돼요. 고려가요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고려 소교라는 게 있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고려시대에 불려졌던 노래들을 우리는 대부분 고려가요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경기체가는 누가 불렀냐면은 이런 거야. 자, 당시 고려가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나라의 실정이 좀 좋지 않았어. 특히 정치에 좋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고려를 담당하던 세력들은, 그러니까 지배하던 세력들은 바로 권문세족이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부패가 너무 심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들이 필요했어.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을 딱 들여다봤는데 이 호족들이 좀 애들이 괜찮아. 오케이, 얘네들 올려라. 그래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 고려시대의 종교는 뭐지? 주된 종교는 불교지. 그지? 그들은 불교를 숭상하지 않고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관념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었던 거야. 그들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 사대부라고 부르지.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러? 신진사대부. 그렇지. 그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권문세족을 좀 견제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좀 넓히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 권문세족이 너무 견고해. 또 백성들도 권문세족에 대한 이런 어떤 체제가 굉장히 익숙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나왔어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나왔어요. 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부른 노래가 경기체가야. 여기서는 신진사대부들이 바로 자기네들의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사실 내용이 정말 낯간지러워.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한림별곡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 노래를 보면은 제 1장을 보면은 책들을 쭉 나열합니다. 책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 이거의 각주까지 외우는 나의 모습은 어떤 그렇게 대놓고 잘나차는 거야. 과거시험장 쭉 나열해 줍니다. 과거시험장. 근데 이게 뭐냐면 검문색들은 사실은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죠. 세습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관리면 아들이 관리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 내가 관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또 이들은 그러면 내가 나중에 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계속 할 수 있어. 그런 개념도 없어. 왜? 그냥 태어나면 그냥 내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근데 사대부들은 이들과 뭐 하려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과거 시험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야. 능력 있는 관리를 뽑자. 이거지. 그러니까 검문색들이 이거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다 이거야. 그래서 과거 시험장에 그 참가한 유생들의 글을 쫙 나열해줘.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막 글 쓴 다음에 이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뭐 이렇게. 너무 낯간지럽지, 그지? 하지만 이 경기체가는 그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쓴, 다시 말하면 신진사대부들이니까 서민들의 노래일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바로 귀족의 노래다. 신진사대부들, 귀족의 문학이 되는 거고, 고려소교는 뭐냐? 고려소교는 바로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됩니다. 알겠지? 우리도 고려소교와 관련된 작품을 하나 배울 거야.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작품. 그 작품을 배울 건데 이때는 백성들의 어떤 진솔한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고려소교야. 디테일한 내용은 이따가 재밌는 얘기 많아. 알겠지? 그걸 한번 배워볼 거고, 사실은 여기다가 고려시대에 나타난 문학이 하나 더 있긴 해. 이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게 성행하던 시절이, 그러니까 이게 유행했던 건, 오히려 훨씬 더 유행했던 건 조선시대 때 유행을 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서 사대부의 문학이거든. 이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낙한지럽잖아. 그러니까 지도도 부르기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좀 멋들어진 우리 문학 하나 만들어 보지 않을래? 뭐 이랬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좀 짧지만 거기 안에 함축적인 의미가 잘 들어가는 그런 거 한번 불러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뭘까? 사대부들이 만든 문학 시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조에 대한 착각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조선시대 때 시조가 나왔을 거다. 아니야. 고려에 나왔어. 생각해보면 간단해. 자, 우리 시조 중에 아는 거, 아무리 우리가 시조에 관심이 없어도 아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보자. 들어본 적 있니? 이거는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누구에게 불러준 노래냐면 바로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에게 불러준 노래였거든. 그러니까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뭉쳐 살아봅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런데 정몽주가 거기다 닭가를 보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분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이편하심 가시줄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그 당시로만 놓고 보면은 이방원과 정몽주는 둘 다 조선 사람이 아니야. 엄연히 말하면 뭐지? 고려 사람이지. 그럼 그때 그런 시조를 주고받았다는 건 이미 고려시대에 뭐가 나와 있었다? 시조가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조가 바로 고려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행은 언제 한다? 조선. 왜냐하면 사대부의 나라잖아. 사대부의 나라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문학이 여기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시조하면 또 이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오해하는 게 있는데, 조선시대 때 불렸던 시조가 사라졌다.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현대 시조가 있어. 지금도 시조 작가들은 존재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고려시대에 나타났던 이 시조가 지금까지도 그 덕망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사실은 발생은 고려시대에 했지만 아까 말했지만 유행은 언제 했다? 조선시대에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시가 문학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조야. 알겠지? 시조가 등장하게 되고, 자, 시조 좋아요. 시조는 우리 문학 중에서 가장 명맥을 오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의 문학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시조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 뭘까? 너무 짧아. 세 줄이면 끝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내가 길게 못하겠어. 그래서 좀 긴 걸 한번 써보자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정말 길지 가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민요, 잡가, 뭐 판소리도 이제 운문문학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춘추 전국시대를 이루는 것처럼 다양한 문학이 나오거든. 그런데 대표적인 건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배우게 돼. 그리고 조선시대의 문학에는 조금 센세이션이 일어나. 뭐냐면 사실은 고려 소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기는 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당시에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했을까?
안 했겠지. 근데 그러면 노래를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람이 부르면 그 사람이 듣고 귀엽겠다가 또 부르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겠지. 그쵸? 근데 조선시대에는 드디어 센세이션이에요. 문학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언어학적으로 바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어떻게 한다? 한글을 만들어. 그러면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백성들도 문학을 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향유했던 이 시조라거나 가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한글이 좀 멀리 퍼지고 이것이 자유롭게 쓰여지는 시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시조와 가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이 두 가지가 백성들이 짓는 시조나 가사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시조를 우리가 평시조라고 하거든. 나중에 백성들이 부르는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얘기를 해. 가사도 백성들의 가사로 많이 나타나. 알겠지? 자,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자, 바로 이 첫 번째 시대의 향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고려 소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바로 시조에 대한 걸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요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 가사 말이지.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이 가사 작품이 웬만하면 교과서에 하나씩 다 담겨져 있었어. 그래서 좀 길었어. 예를 하나 들어주자면 뭐 어떤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우리가 시조 중에 요 첫 번째 나오는 시조 있잖아. 요렇게 된 형태. 이렇게 안 나와. 요렇게 된 형태가 있잖아. 그지? 지금 요거는 옛날 글로 돼 있긴 하지만 지금 하나, 둘, 세 줄로 돼 있죠. 그지? 자, 배웠던 것 중에 이게 두르고는 안 배웠는데 고운고나 아름고 여기서 배웠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세 줄로 된 게 요런 형태로 된 게 한 페이지에 한 20줄 정도 되는 게 있어. 길지? 뜻이 아니야. 그런 한 페이지로 돼 있는 20줄 된 게 9페이지로 돼 있는 게 있어. 이해가 됐니? 오케이. 그런 작품을 배웠어. 그게 뭐냐면 바로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거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지. 그거 배우느라고. 그죠? 그리고 사실 가사에는 그 관동별곡보다 훨씬 더 유명한 가사가 있는데 송미인곡, 삼이인곡, 규원가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많거든. 근데 그런 작품들을 다행히 우리 교과서에는 현재 수록돼 있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학습 활동에 상충곡이라는 가사가 있어. 단 전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분만 딱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얘들아, 전문이 시험 범위야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확정이 되면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알겠지? 우리는 이미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것만 위주로 한번 배워봅니다. 알겠지? 이 작품을 배워볼게요. 하여튼 조선시대에 그 한글을 만듦으로써 정말 우리는 센세이션이지. 야,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거든. 몇 가지로 소름이 돋는데,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때만 해도 글자가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면 농경국가야. 눈 뜨면 농사지 짓고, 그지? 해지면 자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왜 굳이 책을 읽어야 돼? 글자가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걸 만들려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세종대왕.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 이상하냐면 사실 문자를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문자의 필요성 때문인 거거든. 근데 우리 글은 없었지만 어쨌든 한자를 쓰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세종대왕님은 귀족 중에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존나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 아니야? 진짜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아버지가 공부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처음에 세자가 아니었으니까 세자보다 더 뛰어나면 이게 역모가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자꾸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셋째 아들인데 그때 당시 충녕대군이었거든. 세자는 양녕대군 세자란 말이야. 근데 신하들 중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게 양녕보다는 충녕이 왕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충녕 왕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이런 얘기가 도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냐면은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이렇게 막 좀 과도기를 겪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그게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올바르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적자가 이어가야 된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태종의 아버지 이성계가 원래는 첫째 아들한테 세자를 주려고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골 때리는 친구가 이방우라는 친구인데 골 때리는 친구야. 아버지가 왕이잖아. 조선을 개국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 어떻게 보여질까? 나라를 세웠어. 임금이 됐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 그렇지.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정말 고려의 엄청난 충신이었던 거야. 아버지가 한 건 찬탈입니다. 어. 그래서 저 세자 안 할 겁니다. 근데 워낙에 칼싸움도 잘했다는 그런 있고 굉장히 강단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시키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뭐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야. 저한테 꼭 세자 주세요. 저 세자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왕위를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족인 왕씨들을 찾아서 선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못 주잖아. 그리고 사실은 조선을 개국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가장 많이 도와줬던 아들이 이방원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방원은 정몽주라는 고려 최고의 선비 또는 고려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을 철퇴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했었잖아. 어쨌든 근데 둘째 형이 이제 둘째가 왕위에 올랐고 둘째는 약간 아들이 없었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좀 이렇게 좀 유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자기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방원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이방원이 그 다음에 왕위 이어받았잖아. 근데 그 갖는 과정에서 사실 세자가 첫째가 죽고 그 다음 세자가 누구냐? 막내였거든. 막내. 그러니까 막내가 사실은 이방원의 엄마의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계 둘째 부인의 자식인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조선을 개국하는 데 있어서 막내는 아무것도 안 한 꼬마애였어. 어린애. 근데 얘가 갑자기 왕을 한대. 눈 돌아버리지.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얘를 왜 주냐고. 그래서 결국에 그 동생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들 그렇게 싸우는 건 싫었을 거라는 거야. 자기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충령이 하면 어떻습니까? 충령이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가 은근히 도는데 태종 이방원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 걸리면 사약 먹여 죽이니까. 심지어 누구까지 죽였냐면 자기의 처남까지도 죽여버렸거든. 민무고 민무지. 싹 다 사약 먹고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약간 저거야. 그러니까 썰이야, 썰. 그러니까 우린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팩트로만 보면은 그냥 또라이 짓을 하다가 폐위를 당한 건데 그 사람의 심리가 이랬을 수도 있겠다. 좀 드라마적인 요소를 주려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멋있지. 그거를 그러니까 충령이 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신하들 일부만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냐면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도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보다는 동생이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나는 왕이 싫었다. 왕이 되기 싫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사건이 그거였어. 양녕대군은 어렸을 때 어디에서 자랐냐면은 외가에서 자랐거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사약 먹여 죽인 민무구 민무지를 아버지처럼 하면서 했는데 왕이 되니까 그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죽여버린 거야. 그럼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자괴감? 그치? 이런 게 막 들겠지.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러려고 이제 또라이 짓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또라이인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양녕대군이 약간 또라이 짓을 합니다. 막 세자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시정잡배들이랑 같이 술 먹고 심지어는 막 절 앞에서 사슴고기 구워가지고 같이 먹고 막 그럼 스님들 미치잖아. 그 스님들 육식 못하잖아. 근데 막 미칠 거 아니야. 그런 짓도 하고요. 막 괴기한 짓들을 많이 해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람의 첩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앉히는 그런 이제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들리지
충령이 했으면 좋겠다. 충령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지 마라 죽이기까지도 해봤는데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충령한테 찾아가서 방을 딱 보면서 가면 맨날 충령이 뭐 하고 있을까? 아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대화가 되게 이상하다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건 뭐 드라마에서 이제 약간 재구성을 한 건데 그 드라마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 가가지고 이방원이 그래. 이렇게 딱 가가지고 너 왜 공부해? 아빠가 아들한테. 우리 상황이 좀 이상하죠? 너 왜 자꾸 공부하는 거야? 너 세자가 되고 싶은 거야?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때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공부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네가 공부하는 건 역적이다. 역모다. 너는 세자가 2년이 걸린 거를 3개월 만에突破했다. 네가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냐? 네가 뛰어난 건 역모다. 세자의 전적에 누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존나 웃기잖아. 그래서 태종대왕이 그러니까 충령이 그러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태종 이방을 열받아가지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치워버려라 이래. 공부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막 치우는데 이제 막 세종이 달려가가지고 충령이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저는 절대 세자의 전적에 누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아버지 부탁인데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대화가 이상하지 않니? 지금 이 대화를 살짝 바꿔보자.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공부를 핸드폰으로 바꾸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자꾸 핸드폰 해? 야 핸드폰 치워! 그랬더니 아빠 핸드폰만 하게 해주세요. 어때? 너무 익숙하지? 내 생각이 그랬다. 그리고 그렇게 치우는 과정 속에서 책이 한 권 떨어졌대. 몰래 숨겨가지고 그거를 몇천 번을 읽었다는 거야. 그만큼 공부를 잘해.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문자가 필요 없겠지 본인은. 근데 왜 한글을 굳이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한쪽 눈을 실명할 정도로 왜 고민을 해서 만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해. 언로라고 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방법이 중간에 백성들의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하들. 근데 그들이 워딩 그대로 전해주겠느냐 이거야. 자기네들한테 좀 맞게. 또는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백성의 소리를 못 듣겠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어. 모토는 무조건 쉽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 우리가 그래서 이게 쓸 수 있는 거야. 사실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의 학자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극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외국 학자들이야. 이렇게 쉬운 글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세종대왕님, 그러니까 한글날이 되면 세종대왕님 그 동상 있잖아. 거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우리식으로 전해줘. 이렇게 훌륭한 글자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고. 그지?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한글의 헤레본이라는 게 있거든. 헤레본이라고 하는 게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과 세종대왕님의 의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거 배우면 나란 말씀이 둥기에 달아 이거 배우는 게 그 헤레본의 서문이거든. 이제 그거를 배우는데 그거 자체를 담고 있는 헤레본을 우리의 국보 1호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현재 국보 1호가 남대문이잖아. 그래서 그 국보 1호를 이렇게 헤레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 훌륭한 글자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쉬운 한글을 만들어서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 문학사에도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백성들도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향가, 고려소교, 시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처음에는 향가를 배울 텐데 처음에 보면 알겠지만 향가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이라든가 여기에 좀 주목해서 같이 배워보자. 알았지? 오케이. 자, 요거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갈게요.